안녕하세요. 현대적 애플리케이션 길잡이로서의 CDK 세션을 맡은 최곤열입니다. 오늘 세션은 현대적 애플리케이션 관점에서 CDK를 되짚어보고 과연 CDK가 현대적 애플리케이션의 길잡이가 되기 위해서 어떤 형식으로 개발해야 되는지 7가지 모범 사례와 6가지 샘플 프로젝트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먼저 현대적 애플리케이션과 CDK 관계를 알아볼까요? 저희 팀 소개와 함께 현대적 애플리케이션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AWS는 이노베이션 플라이휠이라고 아이디어를 실험을 통하여 구체화하고 다시 빠른 피드백을 통하여 재시도하는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혁신해 오고 있는데요. 고객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경험을 하실 수 있도록 AWS 프로타이핑 프로그램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즉, 저희 프로그램은 고객 여러분들이 실험에 대한 의사결정을 빠르게 진행하실 수 있도록 고객과 함께 직접 프로타이핑을 제작합니다. 이때 결과물은 CDK를 활용하여 현대적 애플리케이션 형태로 개발되기 때문에 개발 후 상용화 시점을 빠르게 그리고 안전하게 앞당겨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현대적 애플리케이션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기업은 생존을 위하여 빠르게 대응하면서 혁신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이에 맞물려 개발 조직 또한 빠르고 안정적인 개발을 통해 타임 투 마켓을 단축시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합니다. 이를 위해서 개발 과정 중에 확장성, 탄력성, 신뢰성 등등을 두루 고려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이 바로 현대적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현대적 애플리케이션 접근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시는 5가지 영역은 아마존.com의 운영 경험과 AWS의 다양한 고객 사례들을 바탕으로 정리된 것인데요. 각각의 것들을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생각할 개념들이 아니고 서로 간에 적절한 조합이 필요합니다. 가장 먼저 아키텍처 측면에서 마이크로 서비스 형태로 모듈화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모듈화된 각 서비스들은 이제 자신의 목적에 맞게끔 최적의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각 서비스들의 독립된 투 피처 팀 형태로 구성되기 때문에 각 팀별로 오너십을 갖춘 데브옵스를 해야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핵심 비즈니스에 효율적으로 집중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서버리스 운영 모델을 선택해야 됩니다. 또 개발자의 민첩성을 위해서 개발 배포 그리고 운영은 최대한 자동화, 추상화, 표준화가 밑받침돼야 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안적 위험 요소들을 최소화하기 위해 계획적인 가이드 레일을 꼭 프로세스 측면과 시스템 측면에서 갖춰야 합니다. 한번 이와 같은 사항들을 고려해서 2개의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아키텍처 측면에서 A 서비스는 ECS나 EKS 같은 컨테이너 기반으로 구성하고 서비스 간의 통신을 위해서 ELB로 API를 제공합니다. 반면 B 서비스는 람다를 기반으로 구성하며 SNS나 이벤트 브릿지를 두어 이벤트 기반으로 통신하게 됩니다. 각 서비스들은 자신에게 최적화된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하도록 합니다. A 서비스는 오로라 RDS를, B 서비스는 DynamoDB를 선택합니다. 운영 측면에서는 컴퓨팅, 데이터베이스, 앱 간 통합 등등의 서버리스 우선 전략을 적용하였습니다. 개발자의 민첩함을 위해서 자동화된 파이프라인을 각 서비스도 갖추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체계적인 가드레인 안에서 안전하게 개발될 수 있도록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자, 그럼 문제는 이런 것들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스테이지별로 타겟 환경별로 계속 반복됩니다. 따라서 자동화, 표준화가 절대적으로 요구됩니다. 바로 이것이 CDK를 통해서 가능하게 됩니다. 사실 이 모든 것들이 CDK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CDK를 단순히 IAC 도구가 아닌 현대적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위한 협업 도구로 활용하셔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CDK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크게 3가지 요소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 코어 프레임워크에서는 각 랭귀지별로 CDK 앱, 스택, 컨스트럭트라는 클래스, 뼈대가 제공됩니다. 여기서 스택은 배포의 최소 단위고 컨스트럭트는 리소스 정의 단위입니다. 두 번째는 컨스트럭트 라이브러리입니다. AWS 서비스들을 추상화하여 클래스로 제공하기 때문에 U를 통해서 객체 생성만 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CLI입니다.
프로그래밍 후 배포 전후 비교, 컴파일, 배포, 그리고 삭제까지 할 수 있는 명령어들이 제공됩니다. 동작 원리는 스택에 필요한 컨스트럭트를 구현하시고 CLI 명령어를 통해서 컴파일하고 최종적으로 클라우드 포메이션으로 배포하는 흐름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지난 2년 동안 10여 개의 CDK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제 경험들을 바탕으로 현대적 애플리케이션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CDK 모범 사례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7가지 사례를 차례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VPC나 RDS와 같이 변경이 빈번하지 않고 다른 리소스들의 기반이 되는 것들은 독립 스택으로 구현해야 합니다. 사실 하나의 스택에 모든 리소스들을 다 넣어서 개발하는 것이 구현 측면에서 가장 쉽고 편리하지만 배포 후 유지보수 측면에서 이 방식이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독립 개발 및 배포 가능한 유의미한 기능 단위로 쪼개서 스택으로 구현해야 합니다. 한 서비스 내에서도 동시에 여러 사람이 협업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하면 서로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유기적으로 협업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가지 모범 사례는 핵심이 스택 단위로 개발하는 것인데요. 근데 사실 이렇게 스택 단위로 개발하면 겪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바로 스택 간의 종속입니다. 사실 종속은 필연적이기 때문에 관건은 얼마나 이 디펜던시를 느슨하게 관리하냐입니다. 보시는 그림은 각 스택의 멤버 변수들을 다른 스택에서 직접 참조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이렇게 종속하면 함부로 변경하거나 삭제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유지보수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따라서 보시는 것처럼 중간에 스택 간의 종속은 키밸류 스토어를 두고 간접적으로 종속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를 들어 동적인 값들은 배포 시점에 결정되는 값으로서 시스템 매니저에 파라미터 스토어에 저장하는 것이 좋으며 정적인 값들은 코딩, 컴파일 시점에 결정되는 값으로서 각 랭귀지마다 제공하는 적당한 자료 구조에 저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 모범 사례는 리소스들 간의 참조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람다나 컨테이너들은 데이터베이스를 참조하기 마련이죠. 테이블의 이름, 접속 주소, ARN 같은 각 참조 값들은 비즈니스 로직에 하드코딩 하지 마시고 다음과 같이 환경 변수를 통하여 참조할 수 있도록 해야 코드 변경을 최소화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구현 코드와 속성값 분리에 대한 모범 사례입니다. 동일한 아키텍처인데 배포 타겟마다 코드가 이원화되면 안 되겠죠? 예를 들어 배포 타겟마다 리전명이나 용량 설정이 다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코드에서 분리시켜야 합니다. 즉 원소스 멀티 컨피그레이션, 멀티 배포 전략을 실천해야 합니다. 물론 이 설정 파일을 선택하는 것도 코드에 직접 명시하지 않고 이렇게 환경 변수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 다음은 프로젝트 디렉토리 재구성 관련된 가이드입니다. CDK는 다양한 워크로드에 적용 가능하고 자연스럽게 다양한 역할을 갖고 있는 개발자들과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분들이 한 울타리 내에서 효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보시는 것은 CDK 이닛으로 만들어지는 타입스크립트 기본 디렉토리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시작하는 것보다는 목적에 맞게끔 디렉토리를 재구성하는 것이 데브옵스 측면에서 협업을 위한 지름길입니다. 각 디렉토리는 다시 기능, 역할, 배포 형태에 따라 세분화될 수 있습니다. 인프라 디렉토리는 기능별로 스택 단위로 쪼개고 비즈니스 로직 디렉토리는 배포 형태에 따라 쪼개고 머신러닝 디렉토리는 모델 파일이나 인퍼런스 코드 기준으로 디렉토리를 세분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통 영역은 배포 구성 및 자동화를 위해 컨피그나 스크립트 디렉토리를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인프라 데브옵스를 위한 CDK 코드 디렉토리는 특정 서비스 종속된 코드인지 또는 공통으로 함께 사용되는 코드인지 기준으로 나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특정 서비스에 종속된 디렉토리와 추상화하여 공용으로 사용되는 디렉토리를 어떻게 나눌까요? 사실 처음부터 무자르듯이 딱 자르기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CDK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다 보면 몇 가지 반복적으로 재사용되는 코드들을 보시게 될 텐데요. 이것들은 프로그래밍에서 흔히 말하는 스멜, 즉 구린내죠. 리팩토링의 단초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코드들은 기존 애플리케이션 코드에서 분리하기 시작합니다. 중간에 우리만의 프레임워크를 만들어 이것들을 보관합니다. 이때 OOP 디자인 패턴들을 적절히 사용하시면 코드 유지 보수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프레임워크가 공통 기능을 가져갔기 때문에 이제 애플리케이션의 코드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공통 기능들은 세큐리티를 위한 규정 준수 코드가 될 수도 있고 데브옵스를 위해 자주 사용되는 기능들을 추상화한 코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들은 형태 측면에서 스택이나 컨스트럭트가 될 수도 있고 구현 방식 측면에서는 부모 클래스나 유틸리티 클래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모험 사례를 바로 적용하기 쉽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6가지 샘플을 AWS 샘플스 깃에 구현해 두었습니다. 가장 기본이자 뼈대가 되는 DevOps 프레임워크 템플릿, 그리고 윤활유 역할을 해주는 서버리스 기본 패턴, 그리고 DevOps의 모든 것을 커버하는 컨테이너 기반 MSA, 머신러닝 관련된 MLOps 파이프라인과 모델 서빙, 끝으로 IoT 프로젝트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만의 프레임워크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쉽게 시작하실 수 있도록 프레임워크 템플릿을 구현해 두었습니다. CDK의 핵심 클래스들을 OOP 테크닉을 활용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기능을 추가하면서 랩핑하였습니다. 즉 CDK 스택, CDK 앱 클래스가 각각 우리만의 베이스 스택과 앱 컨텍스트 클래스로 탈바꿈되었습니다. 베이스 스택에는 스택들이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기능들이 구현되었고 앱 컨텍스트에는 스택들이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정보를 추가하였습니다. 이런 프레임워크를 문서만 보고 적용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예제도 함께 구현해 두었습니다. 이 예제에는 백엔드 서비스로서 총 4개의 스택으로 구성되어 있고 프레임워크에서 제공되는 부모 스택들을 상속받아 구현하였습니다. 이 부모 스택 클래스들은 주로 템플릿 메소드 패턴을 적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코드로부터 분리된 속성 값들은 JSON config 파일로 빼두었고 프레임워크의 앱 컨텍스트가 이를 로딩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은 다음과 같이 코드로 표현됩니다. 앱 컨텍스트와 4개의 스택이 객체 생성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각 스택의 생성재에는 JSON config에 선언한 설정 값들이 주입되었습니다. 전형적인 백엔드를 구현한 최종 아키텍처입니다. VPC 내에서 ECS 컨테이너에 로직을 구현하였고 ALB로 API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오로라 서버리스 RDS가 사용되어 있고 이에 대한 접속 정보는 시크릿 매니저를 통해 안전하게 관리됩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설정을 위해서 클라우드9이 베스천 호스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데모 영상을 통해서 좀 더 자세히 만나보실까요? 해당 깃 주소 접속한 후에 문서를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4개의 프린시플을 습득하시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 소스를 내려받기 위해서 주소를 복사하시고 터미널에서 붙여넣기 하여 git 클론 합니다. 자, 해당 디렉토리로 이동 후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아이디를 엽니다. lib 디렉토리에 우리 프레임워크가 구현되어 있고요. 인프라 디렉토리에 애플리케이션 스택들이 구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config 폴더에 속성 값들이 JSON으로 구성되어 어카운트 넘버를 여기다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npm 인스톨을 통해서 디펜던시를 설치하세요. 자, 그리고 CDK 리스트 하면 스택 리스트가 보여야 되는데 config 파일을 지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2가지를 지원하는데 제가 환경 변수를 통해서 한번 지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CDK 리스트를 하면 4개의 스택이 보이실 겁니다. 준비가 거의 다 됐습니다. 이제 부트스트랩 작업을 해야 되는데 셋업 이니셜스 스크립트를 제가 만들어 놨습니다. config 파일과 함께 실행하시면 되고, 그
그 다음에 배포를 하면 됩니다. config 파일 경로와 함께 실행하시면 이제 4개의 스택이 스텝 바이 스텝으로 배포가 시작됩니다. 클라우드 포메이션 화면으로 한번 이동해 볼게요. 이렇게 첫 번째 스택부터 배포가 시작됩니다. 코드를 좀 볼게요. 메인 화면에 보면 앱 컨텍스트와 4개의 스택이 new 되어 있습니다. VPC 스택에 가보면 이렇게 cfn include 스택이 부모 클래스가 우리가 구현해 놨고요. 이 슈퍼 클래스는 클라우드 포메이션의 템플릿을 자동으로 열어주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상 함수로 구현이 되어 있고 템플릿 메소드 패턴이기 때문에 그래서 클라우드 포메이션의 경로와 파라미터들을 오버라이딩 함수로 전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2개의 오버라이딩 메소드가 있고요. 여기에 클라우드 포메이션의 야물 경로와 파라미터 이름을 지정해 주는데 이게 바로 템플릿입니다. 야물 파일이고요. VPC 네임을 파라미터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것들 또한 코드에 하드 코딩하지 않고 이렇게 컴피그 내에 명시해 주는 것이 좋고 VPC 네임은 특별히 이렇게 정의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자동으로 클라우드 포메이션을 로딩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우리는 이걸 다른 스택들이 쓸 수 있도록 put variable 메소드로 저장을 해둡니다. 이 VPC 네임은 다음과 같고 VPC에 생성된 걸 보시면 이 이름으로 이렇게 생성이 되기 때문에 이 값은 다른 스택들에게 참조가 됩니다. 자, 두 번째는 RDS 스택이에요. 정의 부분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것도 VPC 스택을 상속받았는데 지금부터는 대부분의 스택들이 VPC를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VPC 베이스 스택에 2개의 추상 메소드를 통해서 VPC의 ID나 네임을 넘겨주면 자동으로 이 녀석들이 VPC를 룩업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VPC 네임을 get variable로 받아와서 넘겨주고요. 그러면 이 post 컨스트럭터가 우리에게 VPC를 룩업해서 갖다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RDS를 생성할 때 VPC의 경로를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무벌 정책은 이렇게 리테인으로 유지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스택들이 이 데이터베이스를 참조할 수 있도록 put 파라미터 메소드를 통해서 데이터베이스 이름이나 접속 정보 ARN을 파라미터 스토어에 저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한번 볼까요? 시스템 매니저의 파라미터 스토어에 가보면 이렇게 파라미터들이 배포 중간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세큐리티 그룹을 이렇게 저장해 두었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클라우드 9 스택 한번 볼게요. 정의로 들어가서 이것도 VPC에 EC2를 생성하기 때문에 VPC를 이렇게 받아옵니다. 그리고 첫 번째 퍼블릭 서브넷에 EC2를 배포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접속해야 되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에 세큐리티 그룹을 이렇게 get 파라미터를 통해서 가져온 다음에 인그레스 룰을 통해서 MySQL로 포트로 접근할 수 있도록 인바운드 룰을 추가해 줍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ECS 컨테이너 스택입니다. 이 스택 또한 우리가 VPC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 슈퍼 클래스를 상속받습니다. 이렇게 VPC 네임을 지정해주면 우리에게 베이스 VPC를 건네줍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접근해야 하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 주소를 get 파라미터를 통해서 가져옵니다. 그리고 컨테이너 정의를 선언할 때 이렇게 환경 변수로 데이터베이스 정보를 전달해 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컨테이너 위치는 다음과 같이 config 파일에 지정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config 파일을 통해서 이렇게 config 위치, 메모리, CPU 같은 스펙 정보를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한번 가볼까요? 도커 파일이 준비되어 있고요. 파이썬으로 백엔드 로직을 구현했습니다. fast API로 REST API를 제공하고 있고요. 데이터베이스 접속을 해야 되는데 접속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값들은 시크릿 매니저를 통해서 가져오게 되는데 이때 시크릿의 주소 ARN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아까 환경 변수로 전달한 시크릿 ARN을 받아오고 이거를 통해서 우리의 접속 정보를 받아오게 됩니다. 자, 이걸 받아와서 복호화하고 언시리얼라이즈 하면 우리에게 패스워드 접속 정보가 전달이 됩니다. 이제 MySQL에 커넥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 시크릿 매니저에 접속하기 위해서 그랜트 리드라는 메소드를 통해서 접근 권한을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ECS 컨테이너에 필요한 타스크 개수도 이렇게 컴픽으로 주입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의 세큐리티 그룹 아이디를 받아온 다음에 여기에 인바운드 룰로 데이터베이스 포트를 이렇게 열어주게 됩니다. 자, 어느 정도 코드 구현 설명은 다 됐고요. 배포 상태를 한번 볼게요. 클라우드 포메이션에서 대부분 배포가 다 잘 되고 있고 클라우드 9이 지금 완성이 다 됐네요.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접속에 대한 베스천, 호스트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자, 클라우드 9을 열어서 먼저 SQL 작업을 할 겁니다. 임시로 SQL 파일을 하나 만들게요. 여기에 몇 가지 작성을 해야 되는데 미리 여기 스크립트 밑에 db 폴더 내에 구현을 해놨습니다. 이것을 카피한 다음에 붙여넣기 하고 저장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데이터베이스 MySQL에 접속을 해야 되겠죠? 예, 접속 정보도 여기에 미리 작성을 해놨어요. 그래서 MySQL 치고 그 다음에 호스트 주소를 입력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저희 RDS에 가서 들어가서 엔드포인트를 카피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주소를 붙여놓고 그 다음에 이제 유저네임과 패스워드가 필요한데 이거는 시크릿 매니저에 안전하게 저장되어 있습니다. 들어가서 볼게요. 암호화되어 있는 것들을 다음과 같이 해제하면 이렇게 유저네임과 패스워드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카피해서 네, -p를 넣고 붙여넣기 하여 접근을 합니다. 네, 접속이 다 됐습니다. 이제 SQL을 실행을 할게요. 이 SQL 문에는 테이블을 하나 만들고 거기에 아이템 하나를 인서트하는 게 구현되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SQL 문을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완성이 됐고요. 테이블과 함께 이렇게 데이터가 하나 인서트 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배포가 어느 정도 됐고요. 접속을 하기 위해서 이제 로드 밸런서에 있는 주소값을 한번 받아올게요. 로드 밸런서에 여기에 가보시면 우리만의 인터널, 즉 VPC 내에서만 접근할 수 있는 이렇게 엔드포인트 DNS 이름이 생깁니다. 이것을 복사하신 다음에 ECS 스택이 배포될 때까지 잠깐 기다려 볼게요. 네, 다 됐네요. EC에 가면 이렇게 클러스터가 만들어져 있고 서비스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타겟, 그 다음에 타스크까지 구성이 다 배포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아까 봤던 ALB 주소로 한번 REST API를 콜해 볼게요. 이렇게 날리면 헐트비트가 이렇게 응답이 오고요. 추가적으로 아이템스라는 리소스를 붙여서 날리면 이렇게 우리 DB에 입력한 것들이 쿼리 돼서 리턴 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데모 안전하고 빠르게 하는 방법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은 리소스 해제입니다. 디스토리 스크립트 실행하셔서 해제하시고 단 데이터베이스만 이렇게 수동으로 삭제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빨리 준비 화면 보여드렸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JSON config 중에 일부 값을 CDK 명령어 실행 시에 인자로 변경해 줄 수 있도록 제가 기능을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보시는 그림에는 이미 JSON config에 desired count를 1로 선언하여 배포하였지만 CDK diff 명령어 실행 시점에는 20을 전달하여 이 값을 동적으로 변경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샘플은 서버리스 기본 패턴 프로젝트입니다. 서버리스로 아키텍처링 하다 보면 필수적으로 만나는 기본 패턴을 구현해 두었습니다. CDK를 처음 시작하는 분들에게 첫 실습으로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람다는 기본적으로 이벤트 드리븐으로 구동되는데 본 프로젝트를 통해서 람다의 SNS 토픽, S3 버킷, API 게이트웨이 이벤트를 등록하는 방법을 습득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본 예제는 이 예제를 기반으로 앞뒤에 무엇을 배치냐에 따라 비동기 메시지 통신, 배치 프로세싱, API 서비스, 그리고 웹 서비스, 딥러닝 서비스로 응용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컨테이너 기반 MSA로서 ECS 컨테이너 기반으로 수십 개의 마이크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데브옵스하기 위한 예제입니다. 각 서비스에 대한 인프라뿐만 아니라 이를 위한 형상관리 저장소, CI/CD 파이프라인, 그리고 모니터링까지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실 CDK를 통해서 이 모든 구성 세트를 자동으로 원하는 만큼 뚝딱 찍어내는 것은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때 어려움은 각 서비스들의 요구사항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코드와 속성값을 추상화하여 분리하면 가능해지는데요. 보시는 왼쪽 제이슨 컨피그에 각 서비스마다 다른 컨테이너 저장 위치, 포트 넘버, 퍼블릭 공개 여부, 타스크 개수, 그리고 용량 정보를 뽑아냅니다. 그리고 ECS ALB 서비스 스택을 생성할 때 각기 다른 제이슨 컨피그를 지정해주면 코드 수정 없이 단일 스택 클래스로 수십 개의 마이크로 서비스 스택 객체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예제는 MLOps 파이프라인입니다. 선별된 수집 데이터를 S3에 넣어주면 자동으로 트리거되고 데이터 ETL, 모델 학습, 정확도 개선 평가, 그리고 모델 서빙까지 자동으로 수행됩니다. 스텝 펑션이 이 과정을 오케스트레이션 합니다. 특히 모델 학습은 세이지메이커에 다양한 빌트인 모델을 사용할 수 있도록 추상화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세이지메이커가 제공하는 빌트인 알고리즘 컨테이너와 입력 데이터 타입만 지정해 주시면 여러분만의 MLOps 파이프라인이 뚝딱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머신러닝 모델 서빙입니다. ML, 데브, 옵스가 조화롭게 협업하여 빠르게 AI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예제입니다. 파이토치 텍스트 분류 모델을 세이지메이커 엔드포인트로 서빙하고 서버리스로 요청을 처리할 수 있도록 구현하였습니다. ML DevOps를 위한 디렉토리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스택들에 대한 아키텍처를 보시면 총 6개의 스택으로 모듈화되어 있고 각 스택들의 공통 기능은 부모 클래스에 제공됩니다. 물론 각 스택별 디펜던시는 파라미터 스토어로 이루어지는데 이 기능들도 코드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 부모 클래스를 통하여 제공받고 있습니다. 끝으로 IoT 분야에 적용한 예제입니다. AWS IoT 그린그래스 2.0은 엣지 디바이스도 MSA를 실현하실 수 있도록 컴포넌트 단위로 개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로직을 담은 컴포넌트들은 CI/CD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배포됩니다. 그리고 각 기기의 컴포넌트들은 데이터를 클라우드로 수집하고 시각화하여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CDK로 이 프로젝트를 구현하면서 제가 어려움이 하나 있었는데 AWS SDK로 지원되는 IoT 일부 기능들이 CDK 클라우드 포메이션은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커스텀 리소스를 사용하여 람다에서 직접 AWS SDK를 호출하여 구현하였습니다. 자, 오늘 내용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CDK 유용한 링크를 정리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효과적이고 안전하고 그리고 빠르게 CDK 시작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세션 준비했는데요.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AWS CDK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이제 여러분도 현대적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첫 발을 디디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듯 싶습니다. 앱 현대화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려면 리소스 허브를 방문하세요. 백서와 전자책 등을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앱 현대화에 대한 다양한 무료 교육 과정과 공인 자격증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기반 개발 및 데브옵스 엔지니어로 성장하고 싶으신 분들은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AWS 이노베이트 현대적 애플리케이션 특집 온라인 컨퍼런스에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더 나은 세미나를 위해서 설문 작성 부탁드립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 얻으시길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